네, 극심한 변동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 내년도 전망은 과연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시황전략팀, 투자전략팀의 이재망 팀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떻게 출근하시나요? 오늘 저희도 휴가가 아니면 대부분 다 출근을 해야 돼서요.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 출근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이 따로 있으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일이 좀 따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 대부분 출근을 합니다. 하긴. 예. 네. 이렇게 부지런함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또 큰 또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있으시던데 비결이 뭔가요? 그냥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한 게 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는 게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가져갔던 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가 늦어서요. 좋은 소식이 네.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애널리스트에게는 예. 조금 좀 아주 좋은 소식이잖아요. 예. 삼관왕, 전무후무한 삼관왕의 타이틀을 아하, 좀 얻으셨다고 트리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박 터지고 이런 거 좀 준비 안 됐어요. 예.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역시 이런 부지런함이 예. 이렇게 좀 바탕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겸손하게 또 팀원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어려웠던 글로벌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재만 팀장님께서 가장 주목하면서 보셨던 부분은 어떤 겁니까? 올해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게 무역 분쟁이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짧았던 부분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장기화되기보다는 단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좀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컸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좀 빨랐던 부분들이 달러 강세라든가 신흥국의 자금의 유출 이런 것들을 좀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좀 가장 컸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궁금해지는 게 내년도 전망인 것 같아요. 이제 최악의 12월을 보내면서 충격도 되게 컸기 때문에 바닥을 어느 정도는 치고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내년이 더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이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예. 이미 안 좋은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출발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정을 안 받고 남아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이런 것들이었는데 워낙에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조정폭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위험 자산들이 많은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내년이 더 안 좋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얼마나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의 상승 여부가 조금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험 자산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차별적인 모습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내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좀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예. 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국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감익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펼쳐졌던 가격 조정들 자체가 굉장히 극심했던 부분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바닥 부분에 진입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IT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IT 기업들하고 IT의 성장세,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현재 그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좀 유효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 예. 근데 다만 IT 기업이라는 게 한번 실적이 감익되고 좀 악화되면 이 실적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개선되는 데는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다는 측면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IT가 끝났다, 뭐 당장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예. 이익의 감익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바닥권에 대한 진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좀 시간상의 게임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을 뭐 IT 기업 중에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게 있으시다 이러시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뭘까요? 우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하게는 불가피하게 삼성전자의 모습이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보는 한국 주식시장의 시각도 되겠습니다만 예. 전 세계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쪽 IT 이런 쪽들의 산업 부분을 좀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IT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들이 훨씬 더 이제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흐름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중요성이 좀 높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시장 바라볼 때 가장 저희가 좀 크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제 금리 차도 계속해서 좀 벌어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이제 계속 전망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뭐 3번이다, 뭐 4번이다, 아예 안 올릴 아니다, 것이다,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증시의 작은 플로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경기에 비해서 금리가 인상되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보게 되면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는 흔히 얘기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도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의 속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기준금리를 바라보실 때는 점도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점도표를 하향 조정해도 연준의 파웰 의장 같은 경우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때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의견을 밝힐 때 이게 예전보다 좀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조정폭이 굉장히 크다는 특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미국이나 신흥국 시장이나 크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도 최근에 벌어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파웰 의장이 하는 기준금리 인상 또는 결정 이후에 하는 그런 기자회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문구에 세심함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인사들의 뭐 트위터, 뭐 예. 아니면은 뭐 인터뷰 이런 네. 것이 증시를 크게 네, 좌우하는 중요한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부분이네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어요. 기준금리가 뭐 2번이다, 한 네. 번이다, 아니면 아예 안 올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내년을 생각을 할 때 금리 인상 속도가 올해보다 빠르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 고용 지표가 더욱더 개선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에 딱 놓여 있을 만큼 그만큼 물론 호조인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물가가 더 오르겠냐라고 보게 되면 최근에 유가가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더 이상 상승하기도 좀 쉽지 않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올해보다 확실하게 늦춰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올해 4번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쪽은 내년에 한 2번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맞죠? 예. 좋은 얘기 같아요. 이렇게 예. 좀 슬로우 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김희욱 소장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긍정론자분. 네. 자, 또 하나 증시를 짓눌렀던 것이 바로 언급을 무역협상, 해주셨지만, 그쵸. 무역전쟁이었어요. 뭐 이제 90일 동안 열심히 협상을 해서 이게 잘 타결이 되면 좋은데 또 이게 또 안 될 것이다라는 또 비관론도 있고요. 무역협상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워낙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좀 강하게 대립을 하는 부분이고 중국의 양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쉽게 끌고 나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부과된 2,50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실질적으로 관세율을 좀 조정할 뿐이지 이게 관세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응 전략을 짜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더 격화되겠냐라고 보게 되면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후기 집권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선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한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라는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미국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많은 부분이 입증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역 분쟁이 어떤 큰 타협점이나 타결점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흔히 얘기하는 약간의 절정 국면을 통과해서 약간 이제 해소 국면, 소강 상태 이런 쪽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내년 한 해를 바라보시는 무역 분쟁의 중요한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야. 너무 오늘 아주 너무 긍정적인 얘기를 새해를 들으니까 맞아서 제 마무리를 마음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더 이상 얹을 게 없네요. 제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안심이 되는데 새해도 이렇게 또 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요맘때 되면 또 셧다운 얘기가 또 뺄 네. 수가 없잖아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셧다운 이슈는 기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슈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기도 하고요. 근본은 셧다운을 하기 이전에 75% 정도의 내년 예산안은 이미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무역 장벽이라기보다는 멕시코 장벽 건설에 대한 한 25% 정도의 예산안이 타결을 못 받기 때문에 예. 셧다운이 걸린 부분이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파급 효과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셧다운이 있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이 무조건 안 좋았다 이런 거에 대한 통계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예. 그래서 셧다운 이슈는 좀 정치적인 이슈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연초 내에는 좀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셧다운을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뭐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고 늘상 항상 그랬죠. 늘상 있었던 네. 일인데 또 이거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증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재료를 너무 찾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악재라는 부분이 그때 시장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정치적인 이슈는 조금 더 심한 상황이기도 하죠. 즉 어떻게 보면 12월 달 들어서 주식시장에 가정은 필요 없는데 가정을 했을 때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셧다운 이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증시 자체가 처음부터 좋지 않게 출발을 해서 12월 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셧다운 이슈마저도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좀 양보가 필요하지만 이런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은 좀 잦아들 기미가 있다. 그리고 뭐 셧다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1월이 좀 저는 기대가 되네요. 이재만 연구원과 함께 한다면 좀 마음이 좀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자주 드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좀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던 미국 기업들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가 우리가 다시 볼 수 없는 해로 기억이 될 건지 어느 정도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는 좀 필요한 코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2018년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라고 불리우는 EPS가 거의 40% 가까이 성장한 한 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성장에 대한 기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죠. 물론 거기에는 법인세 감세라든가 이런 인하 효과도 분명히 좀 포함이 돼 있는 것도 예.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만큼의 성장을 이뤄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겁니다. 숫자 자체도 너무 높고요. 기본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내년에 또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안 될 거냐라고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의 EPS 증가율을 분명히 좀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의 매입이라든가 소각 이런 부분들이 연간에서 매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내년에 한 8에서 9% 정도의 이익 증가율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미국 증시의 PER이 전체적으로 보면 15배 이하로 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평균치보다도 약간 낮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익 증가율은 평균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가격 부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좀 적절한 수준까지 좀 낮아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같이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 좀 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펀더멘탈에 조금 더 입각해서 미국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골라볼 필요가 있지 않는 시기인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뭐 산적해 있잖아요. 뭐 금리 인상, 뭐 무역 전쟁, 유럽에서는 뭐 노란 쪽이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공부해서 분석해서 전해드리고 그쵸. 있는데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거를 다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거를 꼽으시겠어요? 이제 어쨌거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성장률 둔화의 국면에 진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경기 사이클 확장의 말이다 뭐 이런 식에 대한 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보다는
어쨌거나 내년에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좀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국가마다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산업이 뭐고 가장 높은 기업이 뭘까냐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규모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는 규모의 성장이 잘 되는 기업이라든가 업종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성장을 보실 수 있는 게 매출 증가율이 되겠죠. 예.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누굴까냐라는 것과 높은 매출 증가율 하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결과적으로 유망한 업종이 될 거고 유망한 산업이 될 거고 유망한 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딱 집어, 그거 딱 예. 집어주세요. 그거 어려워. 너무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여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공부를 해서 너무 또 어려워가지고 그동안도 너무 어려웠는데 막. 우선 이게 글로벌하게 보면 국가마다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미국은 올해도 내년에도 약간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성은 여전히 좀 높을 거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적었죠 수 지금. 예. 라는 생각 하나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의외로 미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이 높고 가격이 싼 주식은 헬스케어 쪽들이 굉장히 아하. 많이 있다는 특징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게 한국의 헬스케어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미국의 헬스케어는 좀 가치주의 성격에 가까운 쪽들이 더 많다는 생각을 하시면 미국에서는 IT 소프트웨어라든가 헬스케어 즉 제약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장비 쪽들의 업종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겉봐요, 부분이 겉봐요. 되는 것 같아요. 1등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이렇게 싹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찍어주세요 했더니 진짜 예. 찍어주셨잖아요. 예. 아. 이거 진짜 오늘 소중한 시간입니다. 네, 10년 운세 따로 가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봐도 될 것 그쵸? 같아요. 네. 딱 들었으니까. 네, 이제 그 점집보다 들었으니까 더. 예. 여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저희 글로벌 랩도 또 추가로 또 준비를 해보자고요. 저 거시적인 얘기를 좀 기대했는데 딱 너무 또 의외로 갑자기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의외에 저희가 너무 마지막 날까지 착취하는 거 아닌가. 1등. 그거는. 자, 그러면 이제 좀 주식 얘기로 넘어가서 유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락세, 참 국제유가 이렇게 떨어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진짜요. 굉장히 쭉쭉 미끄러졌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회복세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 유가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유업체라든가 미국의 오일, 샌드 오일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쉘 가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약간의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유가라는 게 어느 정도 해당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이 40불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멈춰지게 된다는 특징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불 정도 내외까지 떨어진 유가라고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은 주가랑 비슷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주가는 기업들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유가는 이거를 바라보실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예. 그게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대신 유가는 공급량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EP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유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단기적으로 좀 많아지기가 쉽지는 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반전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 쪽도 생각은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전처럼 유가가 다시 7, 80불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아직은 좀 회의적이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1, 2분기는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탄력적으로 늘어나기도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좋아요, 전 좋아요. 휘발유가 막 몇 예. 주째 하락하고 막 너무 근데 좋아. 이만큼 저희 휘발유가도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진 않죠. 1,300원대가 어때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나는 안 올랐으면 좋겠어. 자, 미국 저희가 얘기 중간 계속 이렇게 미국 얘기 해왔는데, 해왔는데 그렇죠? 유럽도 이슈가 있잖아요. 뭐 노란조끼 그거 넘어서 지금 예. 브렉시트 얘기도 한참 나오고 있는데 뭐 경착륙이다 아니면 브렉시트를 뭐 재투표는 뭐 물 건너 간 것 같고 어떻게 그냥 갑자기 하드 브렉시트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 브렉시트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슈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유럽도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럽 증시를 보실 때 이렇게 비중이 굉장히 큰 게 금융업종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 특성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금리가 올라갈 때 금융업종은 좋아지겠죠라는 생각을 단순하게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럽, 즉 어떻게 보면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금리를 올릴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물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내년 하반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특성도 분명히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를 갖고 해석을 하기는 시장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해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보다는 유럽의 흔히 얘기하는 투자 순위가 한참 낮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본질적으로 좀 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보실 땐 금융 섹터들, 그러니까 은행주라든가 이런 쪽의 주식시장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 시장 우리 관심에서 좀 멀어진 지가 좀 오래됐다. 이런 부분들 또 가격적으로도 좀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저희 미국하고 유럽 위주로 봤는데 이 신흥국 시장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있는지 시장에 너무 좀 뽑아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나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도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일하게 또 이제 연간 상승을 기록하기도 하고 네. 사실 뭐 베트남 시장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좀 쭉쭉 빠지는 게 사실이고 예. 어느 시장에 좀 관심 가지면은 정말 돈이 되겠습니까? 신흥국 시장은 한국 시장을 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네.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소비의 성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중국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중국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이게 중국의 투자가 너무 많이 돼 있고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요즘은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많이 보시긴 하시는데 해당 국가들의 특징은 환율의 움직임이 굉장히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통화가 약세라고 하게 되면 주가 역시도 힘을 못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굉장히 주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인도나 베트남 같은 경우를 투자하실 때는 개별 주식이라든가 개별 업종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수 전체를 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서 인덱스 거래, ETF 거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효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인도는 상대적으로 좀 성장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물론 그거를 맞출 수 있느냐의 여부는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인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특히 아주 전 산업들이 모두 다 고르게 편차 없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장점 아닌 장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흥국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인덱스에 투자를 그렇죠. 해서 네.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거시경제 이슈는 거의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뉴욕 증시에서 업종별 그리고 기업별로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선정을 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뒤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저희한테도 좀 팁을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경기가 사이클의 흔히 얘기하는 확장 사이클의 말이라는 게 이제 내년에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컨센서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에 대한 생각은 우선 성장주가 좋겠죠. 성장이 희소해지는 시기가 되니까. 근데 성장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경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올해 미국의 성장 주도 산업이 흔히 얘기하는 성장 주도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됐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엔 그 숫자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한 5개
막 이런 식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시면 20개의 성장 기업에 투자하던 게 5개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격은 오버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하나 정도 생각을 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미국의 성장 산업이 뭘까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시죠. 근데 물론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엔비디아나 이런 흔히 얘기하는 아주 전통적인 성장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기업들이 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종목이 좀 작기는 한데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차별화된 성장주 안에서 내가 주식 시장에서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헬스케어 장비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흔히 얘기하는 임플란트 회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IT하고 의료기술이 결합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성장성을 구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양쪽들이 대표적인 예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독특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예. 미국 내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이기도 합니다. 아하. 굉장히 M&A라든가 지분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미국의 우주항공 산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주항공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는 ETF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아주 그러니까요. 콕 집어주셨어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SOS를 치면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콜할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과 오늘 미국 시장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